이깟 제사상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25년 세월 동안 며느리의 팔이 고름으로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제사만 찾던 시댁의 잔인한 편애가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백화점 음식으로 효도를 위장한 동생의 추악한 진실과 집까지 날려먹은 어머니의 눈먼 욕심 앞에 평생을 참아온 장남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집니다.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갈비찜과 함께 조각난 이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 시댁 주방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해숙은 부엌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1월의 어둠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오른팔에 감긴 압박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붕대 위로 누런 핏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갈아야 했는데 제사 준비에 정신이 없어 그대로 두고 잤습니다. 비닐 장갑이라도 껴야지. 해숙은 서랍에서 두꺼운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붕대 위로 장갑을 끼우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장갑을 끼운 오른손은 둔탁하게 부어올라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무와 도라지를 꺼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박 여사는 내일 새벽 5시까지 나물 9가지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해숙은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쥐려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뻗쳐나왔습니다. 해숙은 비명을 삼키고 왼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서툰 왼손으로 물을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물을 긁는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깼습니다. 무채를 썰고 도라지를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찬물에 나물을 헹굴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팔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5시가 되기 10분 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의 등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부엌문이 열리더니 회색 가운을 입은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박 여사는 대꾸도 없이 곧장 조리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접시 위에 담긴 무생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생채가 너무 굵어. 이렇게 대충 썰어서 조상님 상에 올릴 거야? 색깔도 왜 이렇게 죽었어? 죄송합니다. 다시 썰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맛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간도 안 맞네. 정성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제사 음식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니까. 박 여사는 도라지 무침을 들춰보고 고사리 나물을 뒤적였습니다.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습니다. 해숙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너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집안에 재수 없게. 박 여사는 해숙의 뒤통수를 손등으로 탁 쳤습니다. 강하지 않은 힘이었지만 해숙은 몸이 앞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른팔로 균형을 잡으려다 어깨에서 또 한 번 찢어지는 통증이 왔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해야지.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부엌문이 닫히자 해숙은 그제야 조리대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아직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6시쯤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부엌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민석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붙여. 팔 많이 아프지? 괜찮다니까요. 나가 계세요. 어머니 보시면 또 혼나요.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땀에 젖은 이마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아, 거기서 뭐해? 민석은 깜짝 놀라 파스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숙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낸 뒤 황급히 부엌을 나갔습니다. 해숙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숙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무생채를 더 가늘게 썰어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칼질을 하니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가 미끄러져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해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무장갑 안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려야 했습니다. 둘째 동선의 가족이 그때쯤 도착할 거라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해숙은 전을 부치기 위해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하나씩 부치는 동안 기름이 튀어 손등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5해 동안 매년 명절과 제사 때마다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픈 것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힘들었습니다. 오른팔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저릿저릿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들어 올리려다 손에서 힘이 풀려 위험할 뻔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해숙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 수술 예약증이었습니다. 이틀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더 늦으면 팔을 못 쓰게 됩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둘째 동생 대석에게 빌려준 5억 원 때문에 매달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사만 넘기면 말해야지. 해숙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른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꿈치 아래로는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거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둘째 동서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현관을 열자마자 코를 찌푸렸습니다. 흰색 모피 코트를 입은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 대석은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기름 냄새 진짜 심하다. 코트에 배면 어떡해. 진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코트를 벗어 대석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차에 갖다 놔. 빨리. 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진아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안방에서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네. 멀리서 고생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아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올 때마다 더 이뻐지네. 역시 강남 사는 사람은 달라. 에이, 어머니도요. 근데 형님은 어디 계세요? 부엌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있지. 큰 며느리는 원래 부지런하잖아.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진아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석이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백화점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늘 제사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대석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뭔데? 백화점 케이터링이에요. 한우 갈비찜이랑 전복 요리, 랍스터 요리도 있어요. 진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준비해서 제사 지내는 집이 많아요. 형님이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박 여사는 포장 용기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윤기나는 갈비찜과 커다란 전복들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둘째는 센스가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상이 훨씬 풍성해 보이지. 그 순간 부엌문이 열리고 해숙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막 부친 동태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동생 부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진아는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 땀에 젖은 머리, 부은 눈. 진아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월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형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다 주문해서 하던데 형님은 아직도 손수하세요? 해숙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뭐라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대석이 부엌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그 낡은 프라이팬 쓰세요? 우리 집은 작년에 전부 독일제로 바꿨는데. 해숙은 대답 대신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아가 동태전을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형님. 이런 전통 음식은 요즘 애들이 안 먹어요.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싫어해서. 그래도 조상님 제사니까.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아는 이미 관심을 끊었습니다. 대신 가져온 백화점 음식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진아를 도우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와, 이 갈비 좀 봐. 고기가 정말 좋네. 당연하죠. 킬로당 10만 원짜리예요. 대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여사에게 공손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박 여사가 봉투를 받아들자 대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500만 원 들어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어머니 용돈을 좀 올렸어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많이 어떡해. 어머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형님처럼 깡통 퇴직자랑은 격이 다르잖아요. 대석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석은 형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형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대석을 두둔했습니다. 민석아, 동생이 장난치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가 형이잖아.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고.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새벽부터 만든 나물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옆에 대석이 가져온 백화점 음식들을 배치했습니다. 한우 갈비찜이 제일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아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만든 음식은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색깔도 별로고. 차라리 우리가 가져온 걸로만 상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큰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젓가락과 수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자 11시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12시에 먹자. 제사는 오후 2시부터 지내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애들이 근처 카페 가자고 해서요. 진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점심 준비는 형수님이 하시죠? 우리는 시간 맞춰 올게요. 그래, 다녀와. 큰 며느리가 알아서 할 거야. 박 여사는 손을 흔들며 동의했습니다. 진아와 대석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외제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이내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박 여사와 민석, 해숙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해숙을 불렀습니다. 해숙아, 점심은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구이 좀 해. 대석이네가 좋아하니까. 네, 어머니. 해숙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따라가려다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박 여사가 소파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도 앉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민석은 마지못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대석이 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너도 대석이처럼 좀 살면 안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석이는 사업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만 받잖아. 좀 부끄럽지 않아?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희 형편에 명절 때마다 오는 것도 부담되지 않아? 차비도 만만찮을 텐데.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대석에게 빌려준 5억 원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민석은 아직도 은행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정 따위 관심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점심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민석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것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오후 1시 민석은 안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약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박 여사가 알아서 챙겨 먹지만 오늘은 제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깜빡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마 화장실에 간 듯했습니다. 민석은 약통을 찾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약통을 집으려는데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랍 안쪽으로 붉은색 종이 모서리가 비쳐 보였습니다. 민석은 무심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종이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압류 예정 통지서.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 집이 다음 달 말까지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이름은 박 여사였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사채이자 독촉장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독촉장마다 찍힌 날짜가 달랐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자가 밀린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빚을 졌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민석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때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5월이었습니다. 민석은 다른 봉투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석의 이름이었습니다. 2천만 원. 날짜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봉투마다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대석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석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이, 그것도 사채까지 쓰면서 말입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여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압류 통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석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남의 방 물건을 함부로 뒤지면 어떡해? 어머니가 남입니까? 저는 아들이에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서랍에 도로 쑤셔 넣으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신경 안 쓸 일이라고요? 어머니, 이 집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자란 곳이라고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매달 100만 원씩 3,600만 원이에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서랍에서 차용증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대석이한테 왜 이렇게 돈을 줬어요? 2억이 넘잖아요. 대석이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채까지 썼단 말입니까? 제 퇴직금 5억 원도 대석이한테 빌려줬는데 거기다 또 2억을 더 준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석이는 나중에 다 갚을 거야. 강남 아파트만 분양받으면 돈은 문제 없어.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대석이가 오늘 500만 원 줬다며 자랑하던 거 보셨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왜 어머니 빚부터 안 갚아요? 왜 이자도 안 갚고 있어요? 그건. 박 여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석은 차용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대석이는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용증들 봐요. 전부 날짜만 적혀 있고 상환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닥쳐. 내가 동생을 뭘 안다고.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석이는 내 새끼야. 내 동생이라고. 형이 동생 좀 도와주면 어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퍼주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 집까지 이르시려고요? 너는 연금 나오잖아. 공무원 30년 했으면 연금 얼마나 나오는데. 대석이는 사업하느라 힘든데 형이 좀 희생하면 안 돼?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는 그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장남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드린 3,600만 원 전부 대석이한테 준 거 맞죠?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민석은 차용증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거야. 저도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내가 지금 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대석이를 고소하는 겁니다. 사기죄로요. 민석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감히.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숙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해숙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해숙의 어깨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해숙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을 토닥였습니다. 안방에서는 박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오후 1시 30분 민석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핏발선 눈, 굳어진 입술, 파리한 안색. 민석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세탁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세탁기 옆 바구니에 빨랫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숙의 낡은 앞치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은 무심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가 볼록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을 넣자 종이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구겨진 영수증과 메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민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흰색 종이에 파란 글씨로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상단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수술 예약 확인증.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자 이름에는 해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명은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이었습니다. 예약 날짜는 1월 15일, 그러니까 사흘 후였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다른 종이가 더 나왔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우측 회전근개 완전 파열, 힘줄 손상 심각, 즉시 수술 필요, 방치 시 영구적 기능 상실 가능성 높음. 민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진단서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동안 해숙은 이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말입니까? 민석은 수술 예약증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수기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엄마한테 빌리기. 안 되면 친정 오빠한테.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세탁실 바닥에 털썩 앉아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석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석에게 빌려준 5억 원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는 그 이자와 생활비, 어머니 용돈을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해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민석은 주머니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메모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친정 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을 적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800만 원만. 제발. 그 밑에는 다른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오빠네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고 미안하다.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렸지만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루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픈 팔을 억지로 쓰면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던 겁니다. 민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해숙아, 민석이 불렀습니다. 해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밥 먹어요? 잠깐 이리 와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부엌을 나왔습니다. 민석은 수술 예약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왜 말 안 했어? 2달 전부터 아팠다며? 수술해야 한다며?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 봐요. 돈도 없는데. 돈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당신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잖아요. 거기다 어머니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술비 달라고 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해숙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석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제사만 무사히 넘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제사가 뭐가 중요해? 내 팔이 더 중요하지. 민석은 아내의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압박 붕대 위로 붓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붕대 안쪽은 고름과 핏물로 축축했습니다. 어깨 부위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 일주일쯤 됐어요. 병원 가고 싶었는데 제사 준비 때문에.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석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면서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 안 돼요. 제사가 2시부터잖아요. 어머니가 화내실 거예요.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팔이 먼저야.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어딜 가려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이 병원 가야 합니다. 팔이 심각해요. 제사 끝나고 가면 되잖아. 고작 2시간인데 그것도 못 기다려? 2시간을 기다리면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살 좀 그만 부려. 괜찮아 보이던데 뭘? 괜찮아 보여요? 이게요? 민석은 아내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어오른 어깨와 멍든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조상님이 더 중요해.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조상님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대석과 진아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석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큰애가 제사도 안 지내고 병원 가겠다는 거야. 진아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도 못 기다려요? 민석은 대석과 진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림이 민석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대석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진아는 그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박 여사가 안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의 여동생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오전에 도착해서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거실로 들어서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래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내 형수가 제사도 안 지내고 병원 가겠다잖아. 민지는 해숙을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빠 제사인데 그것도 못 참아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석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 형수 팔이 지금 골마서 썩어가고 있어. 당장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쓸 수도 있다고.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언니는 장남 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고요. 민석은 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오빠야말로 왜 그래요? 언니 팔이 아픈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지도 대석도 어머니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사가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진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해숙에게 다가와 팔을 흘끗 보았습니다. 부어오른 어깨와 멍든 자국을 확인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지 알겠어요. 집안 분위기를 너무 우울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내는 집에서 복달아나게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아는 해숙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장남 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도 둘째 며느리로서 할 일 하잖아요. 돈으로 효도하고 좋은 음식 갖다 드리고요. 형님은 손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형님 역할이에요. 해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진아 말이 맞아. 큰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나도 시집살이 할 때 그랬어. 큰 며느리가 고생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야. 민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진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래요? 내 마누라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요. 형수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팔 아픈 거 이해는 하지만
엄살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민석은 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석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용증을 보는 순간 안색이 변했습니다. 민석은 차용증을 대석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는다며. 언제 갚을 거야? 그건 나중에. 나중이 언제야?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아와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석은 차용증을 주우며 변명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쓴 거예요. 곧 강남 아파트 분양받으면 다 갚을 거예요. 강남 아파트? 내가 무슨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퇴직금 5억 원도 안 갚고 있으면서.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다 갚을 거예요. 오늘도 어머니께 500만 원 드렸잖아요. 저희가 효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서 2억 넘게 빼먹어 놓고 사채 이자 때문에 집이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고작 500만 원 주는 게 효도라고? 민석은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해숙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의 안쪽에 조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듯 대석이 가져온 백화점 음식들이 제일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 요리, 랍스터까지. 박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진정해. 오늘은 내 아버지 제사일이야. 제발. 민석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이렇게 사셨죠? 대석이가 사온 비싼 음식은 제일 앞에 놓고 해숙이가 아픈 팔로 만든 건 구석으로 밀어내고 돈 있는 놈이 최고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없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퇴직금 5억 원, 어머니가 대석이한테 빌려주라고 하셨죠. 제 노후 자금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돈으로 대석이는 외제차 끌고 명품 입고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갚았죠. 대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끝까지 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는 제가 매달 드린 생활비까지 전부 대석이한테 퍼부었어요. 3년 동안 3,600만 원이요. 그 돈으로 대석이 사채까지 갚아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석은 압류 통지서를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주워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대석을 보았습니다. 오빠 대체 뭐 한 거예요? 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아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내가 장남이니까 희생해라. 동생 좀 도와줘라. 평생 그 소리만 들었어요. 민석은 해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해숙이는 어떻고요? 25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만들고 어머니 구박 들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았어요.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제사 음식 만들었어요.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서 친정에까지 손 벌렸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 끝나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해숙은 남편의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사람이고요. 우리가 장남이고 장남처라고 해서 이렇게 살 이유는 없어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거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지가 입을 가렸습니다. 진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석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힘줄이 다 끊어져서 고름이 차고 있다고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 넘기면 팔 못 씁니다. 제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 와중에도 소리쳤습니다. 전화 안 끄냐? 조상님 노하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25년 인내심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뭐 하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상 제일 앞에 놓인 한우 갈비찜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도자기 접시였습니다. 민석아, 그거 내려놔. 민석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대석이가 킬로당 10만 원짜리라고 자랑하던 고기예요. 제 퇴직금으로 산 외제차 타고 와서 백화점에서 돈 주고 사온 거죠. 그런데 혜숙이가 아픈 팔로 밤새 만든 음식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아니요. 민석은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는 대신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콰당.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갈비찜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빠.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복 요리가 담긴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대석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대석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25년 동안 참고 살았더니 미치지 뭐. 민석은 랍스터 요리 접시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콰당. 또 하나의 접시가 박살났습니다. 박 여사가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제사 음식인데.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사 음식? 이게요? 민석은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온 허세 덩어리예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냥 돈으로 채면 차리려고 산 거예요. 민석은 제사상에 남은 백화점 음식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전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음식물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알아요. 100만 원 넘게 들었다며? 그 돈이면 우리 혜숙이 수술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어요. 민석은 마지막 백화점 음식까지 전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사상에는 이제 혜숙이 만든 음식들만 남았습니다. 무생채, 도라지 무침, 동태전,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음식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하나씩 들어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거실 바닥은 엉망이 됐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흩어진 음식물들, 튄 국물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 제사상이, 내 아들이. 민석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로 장남 그만둡니다. 거실은 깨진 접시 조각과 흩어진 음식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해숙이 만든 음식들을 모두 식탁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빈 제사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민석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님,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환자분 지금 당장 수술실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1분 1초가 급합니다. 감염이 너무 심해서 팔을 못 쓸 수도 있어요. 팔을 못 쓴다는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진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지. 민석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해숙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석아, 제사는 어떡하고? 민석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살리러 갑니다. 제사는 어머니가 알아서 지내세요.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장남이면 뭐합니까? 제 아내가 죽어도 제사 지내야 합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은 품 안의 해숙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석을 보았습니다. 대석아, 잘 들어. 5억 원 법적으로 받아낼 거야. 더 이상 형제정으로 봐주지 않을 거고. 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아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야.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낼 거야. 사기죄로. 사기죄? 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차용증들을 꺼냈습니다. 대석에게 던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넌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어. 그게 사기지 뭐야. 형님 소리 하지 마.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민석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을 아는 채였습니다. 박 여사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석아, 내가 정말 가는 거야? 네, 갑니다. 다시는 이 집 문 안 열어줘. 민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25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찾아왔어요. 제사 때마다 빠짐없이 왔고요.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갔어요.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잖아. 그래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죠. 감사합니다. 민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생 저를 착취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가는 거야? 응, 간다. 어머니는 어떡하고? 내가 모시고 살아. 넌 항상 엄마 편이었잖아. 오빠. 민석은 동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숙을 안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돌아와. 하지만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민석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해숙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뒤로 젖혔습니다. 해숙의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쿠션으로 고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해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민석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는 눈길을 헤치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여보, 응? 후회 안 해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될까요?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을 고소하고 가족과 인연을 끊는 것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 전혀. 민석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후회되는 건 이걸 진작 안 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아프기 전에 말이야. 해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날 선택해줘서.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잖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눈을 닦아냈습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강혜숙 환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간호사들이 해숙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재빨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뒤따랐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해요. 의사는 해숙의 오른팔을 살폈습니다. 압박붕대를 풀었습니다. 고름이 배어 나왔습니다.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염이 심각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힘줄 손상이 심해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팔은 쓸 수 있나요? 재활 잘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해숙을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해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당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사랑해요, 여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술 잘하고 나와.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민석은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아, 재산은 어떡하냐? 돌아와라. 민석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시잖아. 형수 수술 끝나면 돌아와. 제발. 민석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제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민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끝났습니다. 힘줄을 다시 연결했고 감염 부위도 모두 제거했어요. 팔은요? 재활이 필요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절단해야 했어요. 민석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님이 잘 결정하셨어요. 제사보다 사람이 먼저죠.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회복실로 옮겼어요. 1시간 뒤면 면회 가능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떠났습니다. 민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석은 간호사를 따라 회복실로 갔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민석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왼손을 잡았습니다. 오른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부터 손목까지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어, 여보. 고생했어. 민석은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해숙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1시간 후 해숙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석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해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당신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만들어서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 눈치만 보고 동생 편만 들고 당신은 제대로 안 챙겼잖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복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해숙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박 여사와 민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석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해숙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민석은 홀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사건 관련해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들, 통장 거래 내역, 압류 통지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차용증도 있고 송금 기록도 명확하고 이 정도면 형사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요? 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여기 차용증들 보면 변제 날짜가 전부 지났는데도 한 푼도 안 갚았죠? 한 푼도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 고소는 접수 후 한두 달 안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2주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민석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해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고소장 접수할 거야. 해숙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이제 그만 당해야죠. 민석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가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석을 소환했습니다. 대석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민석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두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대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피고소인, 고소인에게 5억 원을 빌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제하셨습니까? 아니요. 변제 계획은 있습니까? 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계획도 없었죠? 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민석을 보았습니다. 고소인,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피고소인은 제 퇴직금 5억 원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서도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갚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대석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석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대석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형님. 대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석은 동생을 보았습니다. 말 끝났어. 이제 형님 소리 하지 마. 형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부탁했는데. 그때는 안 들었잖아.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형님, 제발이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진아도 떠났는데. 진아가 떠났어? 네. 일주일 전에 이혼 서류 보냈어요. 재산 다 챙겨서 어디론가 갔어요.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가 너한테 남을 리 없지. 형님. 됐어. 나간다. 민석은 대석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대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대석을 기소했습니다. 사기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민석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대석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대석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까? 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까? 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생활비와 빚상환에 사용했죠? 네. 피해자가 2명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총 피해액이 7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네. 판사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노모를 속여 집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액 7억 원 전액 배상하십시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민석아. 박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네. 대석이는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민석아. 어머니는 평생 대석이만 편애하셨어요. 저와 혜숙이를 희생시키면서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민석은 법원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저도 혜숙이도 더 이상 어머니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하니? 민지가 모시고 살 거예요. 민지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민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가요.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숙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혜숙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징역 2년. 배상 명령도 받았어.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네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편 박 여사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을 차압했고 박 여사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식구가 투룸 아파트에서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석을 찾았지만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큰애는 언제 와? 오빠는 안 와요, 어머니. 왜 안 와? 혜숙이는? 언니도 안 와요. 박 여사는 울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대석은 감옥에 갔습니다. 수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진아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산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석은 감방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후 바닷가에 민석과 혜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혜숙은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술 자국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팔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혜숙은 낚싯대를 잡고 릴을 돌렸습니다. 여보,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 어디 봐. 민석이 다가와 아내를 도왔습니다. 작은 고등어 한 마리가 팔딱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네. 좋아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혜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집에서도 운동을 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운동할 때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투룸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석은 감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후에도 민석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석은 쿨러에서 캔 음료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해숙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음료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해.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어머니는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생각은 나. 그래도 돌아갈 생각은 없어.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해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횟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로 회를 떠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싱싱한 고등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셨네요. 이렇게 살 오른 고등어 요즘 보기 힘든데. 민석과 해숙은 맞은편에 앉아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해숙은 소주 한 잔을 따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야? 고생한 건 당신이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민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해숙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해숙은 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석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내일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맑음. 기온은 따뜻할 거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여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벽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애야, 배고프다. 밥 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밥을 떠다 줬지만 박 여사는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제사 음식 다 했니? 박 여사는 없는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석은 출소 후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배상 명령을 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석은 형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민석과 해숙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석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고 선택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숙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행복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서로를 아끼는 사랑, 평온한 일상. 그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민석과 해숙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석과 해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화려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